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한국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원나라가 이제 이 전체 몽골 여러 그 울루스들 중에서는 이제 으뜸가는 그런 그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칸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칸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칸을 대칸, 이 몽골 말로는 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칸이 최고의 지도자고 그 밑에 여러 이제 울루스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했죠. 대칸 밑에 그 대칸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는 칸들이 지배하는 영토들이 있고 그 영토에는 오늘날의 그 러시아, 페르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이제 고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치 질서 내에 그 오늘날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실크로드, 그 다음에 이제 촌길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쪽 길을 이용해서 다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안전이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안전했던 모양입니다. 그 최근에 학자들 중에서도 그 동방견문록이 직접 목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페르시아까지는 갔는데 일한국에 있다가 주워 들은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신뢰할 만한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일종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동방견문록을 읽어보면 그 도저히 직접 원나라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집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몽골족이 세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럽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게 킵차크 한국이죠. 그렇죠. 예. 그 페르시아에 세운 거는 일한국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중동 지역에 관계가 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서쪽에 있는 게 이 바투가 세운 바투 킵차크 한국. 바투가 이제 주치의 아들이니까 징기스칸의 장손이죠. 장손. 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투. 바투. 그 사람이 세운 이 킵차크 한국. 왜 킵차크 한국이라고 부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서 주로 살던 그 유목민들이 킵차크인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킵차크 한국. 이 킵차크인들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폴로베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비잔틴인들은 이제 쿠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아마 투르크 계통의 그 유목민 부족이었습니다. 여러 이 부족으로 구성이 된 한 10개 정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금장 한국도 이게 같은 건가요? 예, 킵차크 한국을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금장 한국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골든 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투의 이제 아마 진영이 이 금색으로 이렇게 쫙 그 천막을 장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골든 호드라고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러시아에 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러시아인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루스족이라고 지난번에도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루스족이 몽골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거를 뭐 타타르의 멍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죠, 그죠? 네. 예. 보통 이제 몽골의 멍에라고 하지 않고 왜 타타르의 멍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보자면 타타르인들은 몽골인들하고 달라요.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촌을 정복을 하면서 그 중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부족이 타타르인들인데 타타르는 몽골계가 아니고 이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투르크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이 타타르인들이 징기스칸은 아주 타타르인들을 미워했고 원수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자관 유목 제국은 일단 정복을 하면 피정복
민들을 자기 그 연합에 끌어들이죠. 그 타타르인들도 이제 몽골 연합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바쳐야 되는 게 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방으로 원정을 했을 때 타타르 부대가 그 바투의 원정대에 그 아마 선봉대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인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조우했던 게 타타르족 부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족을 타타르인들이라고 이제 불렀고 그 오랫동안 그 19세기에도 타타르인 하면 그 몽골족의 후예를 타타르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선생님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궁금했던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몽골족과 그 타타르족이 뭐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뭐 관계였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도 뭐 징기스칸도 이제 타타르 여인을 이제 부인으로 뭐 취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이게 몽골족의 하나의 그 어떤 지배의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종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관대함을 베풀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 몽골족이 굉장히 그 사고가 유연했다고 봅니다. 사고의 위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적들도 그 일단 그 적이 항복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동맹이라는 게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피정복 그 족속들을 이제 자기 몽골 산하에 그 끌어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몽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그 세력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몽골인들은 물론 자기들의 그 예를 들어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종교가 있었죠.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뭐 탱그리 숭배, 예. 천신 숭배 그런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있지만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를 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회교도 그리고 기독교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네스토리푸스파는 많이 그 확산이 돼 있었다고. 기독교도 그리고 또 뭐 나중에는 이제 티베트 불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그 몽골 내에서 전파가 되고 그래서 그 여러 종교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기들 신앙 활동하고 포교 활동도 할 수 있는 이 종교적인 어떤 그 다양한 종교들의 공존이 이루어졌던 것이 몽골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이상적인 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그러네. 뭐 오늘날도 참 힘든 그 종교의 공존이랄까 이게 어떤 인종적, 민족적인 이게 어떤 공존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참 그 놀랍습니다.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아까 타타르족의 멍에 몽골족의 어떤 지배라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지속이 되었나요? 뭐 연도를 이야기를 하자면 한 1240년 경부터 예. 1480년까지입니다. 뭐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1480년 경으로 보면 돼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이반 대제, 예. 이 이반 3세가 이제 몽골족에게 바치던 그 공납 일절 못 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족의 지배를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40년 정도 대체로 한 250년간 그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몽골 지배 받았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렇죠. 저기 러시아인들은 몽골족의 지배를 한 250년 정도 받았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예.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상당히 좀 가혹했겠네요. 예, 뭐 받는 입장, 특히 반항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몽골족의 지배라는 게 아주 끔찍하죠. 예? 예를 들어 키예프 정복을 할 때 보면 키예프가 항복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이 함락되면서 많이 이제 학살당하고 또 약탈당하고 또 도시가 불태워지고 그렇게 해서 키예프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인들한테 이제 젊은이들을 보내야 돼요. 병력으로서, 병사들로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러시아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끌려가가지고 저 중국 쿠빌라이 그 중국 그 정복하는 그 전쟁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징집되는 형태. 징집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공납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러시아의 입장이 상당히 그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보면은 그 친몽골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반몽골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예. 고려에서 뭐 친원파, 예, 예. 그 반원파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정치적으로 그 알력을 빚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그 현실적으로 우리는 몽골 세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 일단 저 사람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넵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뭐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이민들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파의 반몽골파. 예, 반몽골파의 대표적인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갈리치아라고 해서 갈리치아는 오늘날의 이제 폴란드 쪽하고 가까운 그 백러시아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었던 이제 그 왕공인데 예, 그 사람 뭐 왕이라고 나중에는 뭐 자기 스스로 이제 치고도 그렇게 내세우고 하는데 서방 쪽 이 폴란드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가톨릭 교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몽골하고 싸워서 그 독립을 쟁취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몽골인들의 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무력으로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몽골인들의 이제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몽골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초기부터 이제 그 찌그러지니까 그 왕공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몽골의 지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인들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고, 세금도 이제 가혹하다고 이제 느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걷고 하니까 인두세, 예?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젊은이들 병력 차출해가고 하니까 반발이 없지 않았죠. 민중들의 반발이. 그래서 반란 일어나고 하는데, 그러나 그 반란도 성공을 하질 못하죠. 워낙 그 무력 면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래 알렉산더 넵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반란을 그 일으킨 그 이 수즈달이라고 그 모스크바 근방에 이제 있는 그 지방입니다. 예, 그쪽에 이제 그 몽골 군대가 와서 이제 징벌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사적을 내요. 예?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의 희생을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넵스키가 이제 어느 면에서는 그 반대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몽골의 앞잡이죠.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느 면에서는 현실주의자고 러시아의 어떤 그 많은 러시아인들의 목숨을 구한 사람, 쓸데없는 그 인명 희생을 막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뭐 가혹스럽고, 뭐 몽골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그 징집이라든가 인력을 차출하는 것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아무래도 뭐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몽골의 지배 제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앞에서도 뭐 천호제, 만호제를 이야기했고, 또 뭐 이게 다루가치 이 세금 징수관들이죠. 네. 예, 이런 다루가치 등이 뭐 있다라고 그 하고 있는데, 요게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몽골이 이제 이제 일종의 처음에는 이제 그 군사적인 지배를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몽골 장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1000명의 그 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천호장이고, 그 다음에 만 명의 이제 병력을 차출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그 만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병력을 차출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처음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또 이제 징세의 그 책임도 이제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자기들이 직접 하지를 않고 러시아의 왕공들, 러시아는 이제 당시에 각 지역마다 이제 다 통치하는 왕이라는 칭호는 아닙니다만 크니아즈라고 해가지고 공입니다. 프린스 영어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제 일종의 군주죠. 군주긴 한데 왕이라는 칭호는 안 쓰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징세를 이제 대신 떠맡기는 거죠. 그 책임을. 그리고 이제 따루가치라는 사람은 이제 아마 이런 사령관들이 데리고 갔던 이제 일종의 징세를 책임지는 그런 징세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루가라는 게 아마 우두머리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자관 이 사람들은 징세에 대한 책임을 맡았던 이제 몽골인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다루 가치에 대한 어떤 원성이라든가 폐해가 상당히 크겠네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듯이 보면은. 예, 처음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징세를 청부를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 특히 돈 많은 이제 상인들한테 이 지역에 대한 세금 얼마를 걷어서 우리한테 주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이제 가지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징세 청구를 주는데 그때 이제 데리고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또 무슬림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무슬림에 대해서 나쁜 반감을 갖게 된 계기도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천호제, 만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러시아 쪽만 아니고 몽골이 통치했던 지역에는 이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몽골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천호, 만호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려에서 오늘날의 한경도 지역은 몽골의 직접 통치 지역이었거든요. 고려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에 아마 이제 고려 출신의 그런 토착 귀족들이겠죠. 귀족들한테 그러니까 원나라의 몽골에 충성하는 그런 귀족들한테 아마 천호의 직위를 줬던 것 같습니다. 직위가 세습이 되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이제 이성계도 이제 그런 천호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몽골족이 세운 칸의 나라들끼리 이제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킵차크 한국하고 일한국의 어떤 분쟁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킵차크 한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들었고, 일한국은 어떤 나라라 할까요? 어떤 누가 세운 나라고, 왜 이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까? 제가 아까 일한국을 세운 이제 계기가 훌라구 원정이라고 훌레구, 예, 훌레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톨루이의 이제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이죠. 사남이었던 이제 톨루이가 있고 톨루이의 아들 중에서 그것도 역시 막내입니다. 막내요. 예, 이 훌레구 원정이 1255년인가 그때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원정이 있는데 그때 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이 이 훌레구예요. 그래서 훌레구 원정이라고 합니다. 중동 원정을.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이 되는데 자관 이 원정의 총사령관이니까 페르시아 일대를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분립화되면서 그게 이제 일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훌레구는 톨루이의 아들이고 또 그다음에 아까 쿠빌라이도 톨루이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은 형제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둘이서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한국하고 원나라는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쿠빌라이가 형이 된 형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킵차크 한국하고 러시아를 지배했던 이 킵차크 한국하고 일한국은 이제 사이가 급속히 나빠집니다. 그 계기가 이제 하나는 이제 영토 분쟁이고 영토라고 정확하게 이제 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카프카스 산맥 북쪽이 러시아 초원지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쪽 위가 이제 러시아 초원지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 그죠?
그루지아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그루지아는 산악지대고 그루지아는 산악지대고 아제르바이잔 쪽에 아주 좋은 그 초원지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원지대 그 몽골 쪽 입장에서는 이제 원정을 하려면 많은 이제 말을 끌고 가죠. 그러면 이제 그 말들을 먹일 수 있는 초원이 필요한데 그 요 아제르바이잔 초원, 마간 초원인가 그게 불렸는데 그 초원이 굉장히 이제 그 탐나는 지역이었는데 이 그 킵차크 항국에서는 보면 이건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 훌레구는. 그래서 이제 그 영토 그 지역 문제 가지고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두 한국의 어떤 그 갈등을 부추긴 데는 종교도 상당히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바투의 동생이 그 베르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투가 죽고 그다음에 그 두 아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아들들의 아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 몽골족은 또 그 이렇게 삼촌한테로 또 이제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왕권을 칸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베르케라는 바투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한 최초의 아마 그 몽골 그 징기스칸 후예였을 겁니다. 예, 무슬림으로 예. 그래서 예. 이 베르케라는 사람은 상당히 독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훌레구가 1260년인가에 그 바그다드 원정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이슬람의 이제 그 이슬람권의 그 영적인 지도자가 칼리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칼리프를 죽여버려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베르케 입장에서 보자면 그거 용서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악감정을 가져가지고 사촌입니다. 베르케하고 그렇죠. 그 이 훌레구는 징기스칸의 손자로서 사촌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토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몇 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뭐 전쟁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그 내란 같은 게 여러 차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좀 몽골 쪽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몽골 제국의 어떤 취약성을 하나의 이 권력 승계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죽을 때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이 권력을 놓고 그 다투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그 무질서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게 뭐 좀 후진적인 이제 국가 형태라고 이제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장점도 있으면 뭐 단점도 있겠죠. 뭐 그 킵차크와 일한국의 이제 그 갈등을 이제 벌인 것도 이제 영토 문제도 있지만 이 종교 문제도 있다는 네. 이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한국이 그 중동으로 진출하는 거를 막은 왕조도 뭐 유목민 출신이라고 하셨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훌레구 원정이 원래는 이제 저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그 땅을 저 나일강까지 이제 점령을 하면 그거 다 너희 그 훌레구 너의 그 영토로 가져라 이렇게 돼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어디서 이제 그 저지되냐면 갈릴리 호수. 예수가 활동했던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 아인 잘루트라는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그만 이 몽골군이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몽골군을 저지했던 이 세력이 어디냐면 저 이집트에서 올라온 그 마멜루크 부대예요. 마멜루크라는 게 뭐냐면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이 중동에서는 그 투르크인들을 노예로 사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집에서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왕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충실한 어떤 신하처럼 노예이긴 하지만은 신하로 이제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마멜룩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권력이 커지니까 나중에 술탄의 자리를 그러니까 이 술탄이라는 거는
이제 이슬람권 국가의 이제 정치 우두머리를 술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술탄 자리까지도 차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노예 왕조, 마멜루크 왕조의 장군이 나서가지고 이제 몽골 군을 쳐부순 게 아인잘루트 전투입니다. 그래서 아인잘루트 전투는 뭐 의미를 따지자면 몽골군이 이 중동 일대, 저 이집트까지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몽골 제국의 이제 팽창을 그쪽에서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일단 정확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저지한 그런 전투로 이제 의미를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몽골족의 이동이 이 세계 제패라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서 문명의 교류를 튼 그러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목민의 몰락을 불러온 루스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루스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슬라브 계통의 족속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의 명칭이 이제 전체 이제 러시아인들을 가리키는 슬라브족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명칭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이름도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생겼고, 슬라브라는 이름은 서유럽인들이 볼 때, 또 비잔틴인들이 볼 때 이 스클라베노이라는 부족 이름에서 아마 슬라브라는 명칭이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착 한국이 이제 분열돼요.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떨어져 나온 게 크림 한국이고, 크림 한국이라는 게 이때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잔 한국이라고 해서 독립된 이제 한국이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한국, 그 다음에 크림 한국, 그리고 카잔 한국,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한국을 아스트라칸 한국이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사크인들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저 변경 지역에 자기들끼리 이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살던 이제 중군사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하고 비슷한데 유목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폴란드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봉건 영주의 지배로부터 이런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한테 쫓겼다가 결국은 러시아 품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러시아의 유목민들, 몽골 한국들을 공격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